예, 오늘 수업하실 내용 32번째 컴퓨터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슈퍼컴퓨터냐, 뭐 메인프레임 중대형 컴퓨터냐, 아니면 미니 컴퓨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데이터가 어떤 거를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갖고 처리하는 디지털 컴퓨터냐,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날로그 컴퓨터냐, 아니면 그거를 혼합한 짬뽕형 하이브리드 컴퓨터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다 디지털 방식입니다. 숫자, 문자 이거를 입력을 해서, 즉 비연속적 데이터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용하는 다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전류를 측정한다든지 하는 거, 우리 온도계로, 디지털 온도계 있잖아요. 그래서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몇 도 하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온재는 거.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접촉 시계 가지고 뭐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로 이렇게 하면 몇 도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그 몇 도다라는 거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 36.6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잖아. 물결처럼 움직일 거 아니야, 체온이. 뚝뚝뚝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온도를 잰다든지 이런 거. 얘는 전원을 켜면 그 기능만 작동돼요. 용광로 온도 재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의 체온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니까. 예. 또 사람 체온 재는 걸 가지고 용광로 온도 못 재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디지털은 숫자나 문자로 입력받아서 숫자나 문자로 출력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 산술 및 논리 연산을 한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적분 연산을 한다. 그럼 빠르고 느린 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컴퓨터는 느려요. 왜? 전원을 켜서 엑셀을 실행해서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온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딱 키면 바로 체온 잴 수 있잖아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논리 회로를 사용하느냐, 증폭 회로를 사용하느냐. 또 아날로그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죠. 우리는 엑셀을 실행하려면 엑셀을 설치해야 되지만, 얘는 용광로 온도 재는 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전원을 켜면 용광로 온도 바로 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죠. 기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사용 목적,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하이브리드냐.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 컴퓨터는 뭡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랬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라 그랬어요?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 즉 CPU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제작되어 있는 경우라 그랬죠? 그걸 우리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들은 100%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예. 그 다음,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디지털은 숫자, 즉 이산 데이터를 사용한다. 산술 논리 연산을 사용한다. 증폭 회로는 아니죠? 논리 회로를 사용하는 거죠. 논리 회로. 그 다음에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보다 아무래도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증폭 회로는 아날로그의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컴퓨터에 자료 구성 단위가 있어요. 자료 구성 단위. 그러니까 비트, 바이트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에서는 A라는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1000001 하고 표현합니다. B는 11000010이라고 합니다. 요게 1이고 요게 2예요. 그러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가 다르죠?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다르니까 11000011 하고 됩니다.
요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에요. 또 J는 달라요. J는 J 같은 경우에는 1101 0001 하고 돼요. 숫자 1 같은 경우에는 1111 0001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C1 하고요. 얘는 C2라고 하고요. 얘는 C3라고 하고 얘는 D1이라고 하고 얘는 F1이라고 표현합니다. 16진수입니다. 여기는 2진수고요. 여기는 16진수입니다. 원래는 붙이는 건데 얘를 붙이는 건데 좀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띄워놓은 것 뿐입니다. 얘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글자고 얘는 2진법으로 표현한 방법이고 이거를 16진법으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이걸 코드라 그래요. 코드. 그러면 여기에 0인지 1인지를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0인지 1인지. 비트라고 써있죠. 비트. 비트는 뭐냐면 바이너리 디지트라고의 줄임말이에요. 이진부호죠. 이진부호. 둘 중에 하나는 얘기입니다. 0이냐 1이냐. 0과 1을 동시에 표현을 못합니다. 0이냐 1이냐. 그래서 비트라고 하는데 주로 소문자로 써요. 비트는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니블이란 말이 나오죠. 니블도 영어로 돼 있죠. 예, 니블은 4비트를 니블이라 그래요. 요거 1100. 왜냐면 1100을 8개를 읽어줬길래니까 너무 길어서 4개씩 끊어서 읽어요. 그거를 니블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란 말이 나오죠. 바이트는 이제 앞에 대문자로 보통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8비트예요. 8비트. 요거죠. 이게 1바이트예요. 한 글자. 숫자나 문자 또는 기호 이런 거를 우리는 바이트라고 하죠. A, B, C, D 뭐 괄호 열고 따옴표 뭐 이런 것들 느낌표 이런 거 마침표 이런 거를 우리는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1바이트에는 몇 비트가 들어가죠? 8비트가 들어가죠. 1바이트는 8비트 아닙니까? 이걸 8비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의 하나가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죠. 0이냐 1이냐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2의 8승 거듭제곱 기호입니다. 거듭제곱 기호. 그래서 256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 0 또는 1 요것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0 또는 1 그 두 개 중에 하나씩 표현하는 8개가 모이면 2의 8승이니까 2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슈퍼컴퓨터들은 바이트 이 8비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8비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표현하는 기호가 우리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보세요.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숫자 10개. 그럼 62개죠. 그렇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 보세요. 물결 기호, 뭐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퍼센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슬래시, 물음표, 작다, 크다, 는,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합치면 몇 개면 필요할 것 같아요? 120개도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워드가 나와요. 워드가 나오는데 이 워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죠. 워드는 하나의 명령 단위라고 돼 있죠. 명령 단위. 근데 이제 하프워드, 하프워드, 그 다음에 풀워드, 그 다음에 더블워드 이런 게 있는데
하프워드는 얼마다? 2개. 풀워드는 몇 개? 4개. 더블워드는 몇 개? 8개. 바이트로. 풀워드가 4바이트예요. 4바이트. 4바이트 같으면 32비트죠. 1바이트가 8이니까 4바이트 같으면 48에 30, 32비트 방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블워드를 쓰면 어떻게 되죠? 64비트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프워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더블워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하프워드는 16개를 갖고 쓰는 거고 16비트, 더블워드는 64비트를 쓰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블워드가 좋겠죠. 대신에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컴퓨터 성능이 딸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64비트 윈도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윈도우가 64비트로 되어 있어요. 즉 뭐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더블워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더블워드를 64비트를 쓰려면 32비트 윈도우를 쓰는 컴퓨터보다 안에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게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드란 말이 나와요. 필드. 필드는 다른 말로 항목이라고 합니다. 항목.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뭐뭐를 입력합니까? 이름 입력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연락처 입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항목이라 그래요. 단위별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파일을 구성하는데 최소 단위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자료를 처리하는데 최소 단위예요. 예를 들어 국어 점수, 뭐 이름, 뭐 학번, 뭐 아이디 이런 거를 입력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목이란 얘기죠. 그럼 그 항목을 구성할 때 이름은 몇 글자면 돼요? 이름. 김, 수한묵, 거북이와 두루미 다 입력을 합니까? 혹시 우리 대학 입학 시험, 뭐 수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OMR 답안지에다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4글자까지 입력하더라고요. 김, 수한묵, 거북이와 두루미 얘는 김, 수한묵만 적으면 돼. 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거든. 학번이 들어가거든. 수험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인데 줄여서 김수한무만 쓰는 거야. 그럼 김찬은 김찬 2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를 다 입력하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험생 중에 이름이 그렇게 8자 10자씩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끽해봤자 한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도 있잖아요. 좌석에 앉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널널하게 널찍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항공기 좌석을 다 그렇게 만들면 손님을 많이 못 모시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몇 좌석만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비용을 좀 더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학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자료를 관리할 때 굳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를 다 입력받지 않고 최대 4글자만 받게 하자 이거지. 그러면 자료를 60만 명이 시험 보니까 4글자로 맞춰놓으면은 60만 명 곱하기 4시면 되는 건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다 하면 10글자가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낭비되는 공간이.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2바이트로 할 거냐 하프워드로 할 거냐 풀워드로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럼 국어 점수는 여러분 국어 점수는 최대 몇 점입니까? 32,000점 돼요? 아니죠. 100점 아닙니까? 숫자 3글자 아니에요. 0서부터 100 사이 아닐까. 뭐 대학 입학 시험 보면은 100점도 아니잖아. 합하면 뭐 500점, 400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바이트만 있어도 256가지를 표현하면 국어 점수는 최대 100점이니까 1바이트만 써도 되잖아. 근데 1바이트가 아니라 하프워드를 쓰니까 2자리를 만들면 되지. 16비트로.
16비트는요 65,536가지를 표현해요. 65,535까지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국어 점수는 2자리, 이름은 4자리, 학번은 몇 자리면 될까요? 어디는 대학에 보면 학번이 뭐 10자리도 있더라고요. 숫자로 쓰니까. 그럼 10자리 같으면 4바이트 같으면 32비트 아닙니까? 32비트 같으면 32비트?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지? 24비트가 1677만 7126이거든요. 24비트가 32비트 같으면 32억 얼마 돼요. 그러면 4바이트면 풀워드면 학번 다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 대학에는 모든 졸업생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더블워드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거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주소는 몇 글자면 될까요? 주소.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 오를 때 주소를 입력할 주소는 수건표에다 쓰는 거죠. 수건표에다. OMR 답안지는 주소 안 쓰잖아요. 그렇죠. OMR 답안지 정작 필요한 게 뭐냐 이거지. 학번, 수건표, 수건 번호하고 그다음에 이름하고 그다음에 과목 코드. 현재 몇 교시 시험 보는 건지. 이 사람의 선택 과목이 뭔지 이런 거. 그것만 체크하고 뿅뿅뿅뿅 하고 OMR 체크하면 마킹하면 그 사람 점수 입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만들면 컴퓨터가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시험 볼 때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 본 OMR 답안지를 서울에 있는 교육청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통째로 계산했어요. 시험 보고 나서 결과 나오는데 꽤 오래 걸렸죠. 뭐 2달? 뭐 이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동네방네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계산해. 따로따로 그냥. 그러니까 한 2, 3일이면 끝나. 2,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파일을 이제 서울로 보내주면 교육부에서 합산해가지고 전국 통계를 내는 거지. 전국 통계를. 그 통계 내는데 뭐 며칠이 걸려요? 하루도 안 되잖아. 몇 시간이면 몇 분이면 된다고.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데 바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좀 이따가 발표를 하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레코드란 말이 나와요. 레코드. 레코드는 필드의 집합체예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면 한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이런 걸 등록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데이터. 그걸 레코드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셨을 때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생년월일, 이름, 뭐 이런 것들, 핸드폰 번호, 연락처 이런 거. 그것이 하나의 항목들이고 그 항목들이 모여서 여러분 한 사람의 레코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레코드가 여러 명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일. 여러 레코드의 집합체예요. 그런데 블록이란 말이 나오죠. 보도 블록. 우리가 마우스로 블록 잡는다 그런 얘기하죠. 이거는 레코드. 일부 레코드라 그래. 일부 레코드. 전체 레코드가 아니라 이건 전체 레코드라고 봐야겠다. 전체 레코드의 집합체고 이거는 일부 레코드의 집합.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이 전체를 파일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요만큼 일부만 잡은 거를 블록이라고 하고. 여러분 집 지을 때 벽돌 쌓죠? 그 벽돌 하나하나가 레코드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레코드예요. 근데 벽돌을 쌓을 때는 하나씩 쌓지만 벽돌을 운반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씩 갖다 줘요? 그렇다고 한 10,000개씩 가져와? 못하지. 그러니까는 등에다 대고 뭐 30개면 30개씩 이렇게 지어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블록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뭐냐면 입출력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레코드는 처리의 기본 단위가 돼요. 거기 써 있나요? 안 써 있네.
그래서 레코드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적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블록을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레코드라고 합니다. 파일은 하여튼 모든 레코드가 다 모인 거, 이게 파일입니다. 10명이면 10명이고 만 명이면 만 명이고,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이 60만 명이면 60만 명의 파일들, 레코드를 갖고 있는 게 그게 하나의 파일이 되는 거예요. 성적 파일, 신상기록 파일, 이런 말을 하죠. 다른 말을 얘는 리스트라고도 부르죠. 성적 리스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리스트 파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관된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수강 신청 파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신상 기록 파일이 있겠죠. 거기에 이 강사 정보 파일이 들어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담당 직원도 거기에 관련된 파일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강사들 현황 파일이 있겠고, 직원들 현황 파일이 있겠고, 우리들 수강 신청 파일도 있겠고, 우리뿐만 아니라 옆반에 있는 수강 신청 파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파일들이 다 모이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연관 있는 파일들의 집합체예요. 저기 다른 센터에 있는 파일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쪽 센터 파일하고 저쪽 센터 파일하고 다 합쳐야 또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 생각, 우리 막둥이는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 예전에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발급해주세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주민등록 본 파일이 있단 말이야. 종이가 있어, 종이. 거기에 이제 신상 기록 적어 놓은 거라든지, 그거를 복사기로 복사해서 도장 꽝 찍어서 줬단 말이야. 수입증지 붙여가지고.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 프린터로 쫙 뽑아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도 등기부 등본 뛸 수도 있고, 그렇죠? 비록 돈을 낼 수도 있고, 그냥 열람용은 그냥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 24, 그거는 우리 인터넷 정보라고 하죠. 대한민국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했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저는 죽은 거지 사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영화에 나오면 너에 대한 신상 기록은 다 말소됐어. 그러면 어디 가서 민증 까대면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자료 구성의 단위인데, 이거를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다음 보기를 봤을 때 작은 거에서 큰 것 순서대로 나열한 것, 큰 거에서 작은 것 순서대로 나열한 것,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연관 있는 파일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부르냐, 데이터베이스냐, 블록이냐, 필드냐, 워드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용어를 이래저래 꼬아서, 밑에 있네요. 보기 중에 비트, 니블, 바이트, 아이템, 레코드. 워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이템 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트, 바이트, 워드, 아이템, 레코드가 되죠. 두 번째가 답이 되겠네. 그렇죠. 비트, 바이트, 워드, 아이템, 필드 항목. 이거를 다른 말로 아이템이라고도 하는 거죠. 아이템. 영어로 써있네, 아이템. 예. 자료 표현에 관한 형식이다, 옳지 않은 것을.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다. 8비트가 모여 니블이 아니지,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 거죠. 니블은 4바이트잖아. 4비트가 되는 거죠. 워드는 바이트의 모임인데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로 분류된다.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며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 레코드가 된다. 맞는 말 같고. 그럼 뭐가 틀린 거죠? 1번이 틀렸네. 1번이 틀린 거죠.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이 사이에 니블이 껴 있는데 얘는 반 쪼개서 4개 4개씩 나눠서 쓰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나오죠. 코드. 이 코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온 코드는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BCD 코드. BCD 코드. 이거는 이진화 십진 코드라 그래요. 이진법, 십진법을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6비트예요. 6비트. 그러면 2의 6승이죠? 2의 6승이니까 64.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64라면 대문자, 소문자가 52개고 숫자가 10개면 62개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 해보시면 66개가 되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문자로만 쓴 거예요. 그 소문자를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소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만이 사용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소문자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이 BCD, IC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BCD가 여기 있어요. BCD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예요. 얘는 8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의 8승이죠. 2의 8승. 그러니까 256가지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절반 128개만 해도 남아요. 남는다고. 256가지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잖아. 지구상에.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이 100가지가 아니잖아. 대소문자 합쳐서 52개 아닙니까? 그럼 뭐 독일어나 이런 데 가보면 U자 뭐 이런 거에 O자 위에 점 2개 찍혀 있는 거 합쳐봤자 100가지라고 쳐보자 이거지. 대소문자 합쳐서 100가지. 그럼 거기에 숫자 10개 있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보세요. 기호를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 열고 닫고 따옴표 쉼표 뭐 헛따옴표 쌍따옴표 느낌표 물음표 골뱅이 몇 개나 되냐고. 많지 않거든요. 여유 있게 확장했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난 거야.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 통신이라는 게 뭐예요? 전화선이나 또는 광통신이나 광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유무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유선, 무선 연결해서 쓰는 게 통신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때 통신은 너무 느렸어요. 옛날 전화선 생각해 보세요. 전화선. 혹시 옛날에 전화기 지방으로 연결해서 쓰는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집에서 전화를 저기 부산으로 전화를 못해. 그래서 우체국 가잖아. 우체국 가가지고 시외전화 신청할게요. 그러면 저쪽 부서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주면 예 연결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보세요 뭐 여기 서울인데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아재야.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랑 같은 연배나 뭐 이런 분들은 아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DDD가 돼가지고 그냥 지역번호 누르면 국제전화도 다 되는 판인데 그렇죠. 그게 광통신 때문에 빨라진 거고 그 다음에 잡음 혼선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 전화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려면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전화통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속도가
60 65 64K 64K 64K면 얼마야? 65K 뭐 64K 65K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의 인터넷은 속도 같아요. 지금의 인터넷은 100메가 100메가잖아요. 100메가 또는 1000메가 1000메가를 뭐라고 불러요? 1기가 기가 인터넷 쓰잖아요. 그럼 키로 다음에 메가잖아. 그럼 64K 다음에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메가가 되는 거죠. 근데 100메가잖아.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전화 한 통화가 얼마입니까? 3분에 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화 하나 보내려면 어떻게 될까? 한 3일 4일 걸릴 거야. 3, 4일 걸릴 거야. 영화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3분에 50원인데 30분 쓰면 얼마예요? 1시간 쓰면 1000원이죠? 1시간에 1000원이면 10시간 쓰면 만원이죠? 20시간 쓰면 근데 그걸 3일 동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8비트로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는 뭐다? 느리다, 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7비트면 된다 그랬잖아요. 7비트로 변환해서 송수신을 하면 어떨까 이거지. 보내고 받을 때 8비트는 8개로 보내는 건데 7개만 해도 데이터가 표현이 된다 그랬으니까 7개로 변환시켜서 보내면 변환을 컴퓨터에서 툭 변환해서 보내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이 시스템이 책에 나와 있는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 이거는 이제 통신용 코드입니다. 통신용 코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C의 기본 코드가 됐어요. 과거의 인터넷은 참을인자를 썼어요. 인터넷이 영어잖아요. 근데 참아야 하느니라 해서 참을인자를 써서 그 인터넷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느려갖고요. 그러니까 PC 통신했던 기억도 있죠. 예전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글자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보내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그 이유가 사진을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비싸요. 그러니까는 글자 중심으로 보내다가 이제는 광통신이 생기니까 메가패스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필요한 건 뭐? 속도. 그래서 LG에서 광통신 100메가짜리 광고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광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친구야 반갑다고 뒤통수를 딱 때렸더니 친구가 아니야 조폭이야. 이때 필요한 거? 속도. 막 도망가잖아. 그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빛의 속도로 빨리 도망간다는 얘기지.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잘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라는 게 중간에 껴 있잖아요. 책에서는. 이게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6비트고 얘는 7비트고 얘는 8비트인데 6, 7, 8로 순서를 놓은 거지만 사실은 BCD 코드 다면 EBCDIC 확장 BCD 코드가 나왔고 후에 아스키 코드가 나온 거죠. 통신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당시 때 전화선은 혼선, 잡음이 생긴다 그랬죠. 옆집 전화 소리가 들려, 우리 집에. 여보세요? 그럼 막 지지지지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온갖 고함을 다 질러야 저쪽에 들리고. 그나마 국가에서 하는 통신망은 괜찮은데, 군용 통신망은 더 안 좋았었어요. 군인들이 일일이 다 그냥 이 나무 사이에다 이렇게 가지에다 또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전화선을 매설해서 쓰는 그런 형태에서는 더 소리가 안 좋았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통화 끝나고는 목 다 하셨어요. 그걸 데이터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온전히 갈까? 내가 1, 2, 3, 4라고 보냈는데 저쪽에 1, 2, 3, 5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못 알아듣는 글자로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에러 검출 코드가 필요한 거죠.
에러 검출 코드. 오류를 검출하는 코드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즉 데이터를 보낼 때 1, 2, 3, 4에서만 보내면 저쪽에 올 때 1, 2, 3, 5로 받으면 1, 2, 3, 5로 알 거 아니야. 나는 1, 2, 3, 4로 보내는데 10억이라고 보내는데 저쪽에 100억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싸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 데이터에다가 자료에다가 오류 검출 코드를 같이 붙여가지고 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제대로 갔는지를 검출하는 거를 하나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페리티 체크 코드가 있죠. 페리티 체크 코드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해밍 코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보지 마세요. 해밍 코드는 해밍이라는 사람이 만든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 페리티는 8개의 데이터 7개를 보낼 때 하나를 붙여요. 얘는 1개입니다. 1개. 1비트를 붙이는 거, 1비트를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7 플러스 1 또는 8 플러스 1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해밍 코드는 4 플러스 3 4개 데이터를 보낼 때 3개 코드가 붙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8개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6개 코드가 붙는 셈이에요. 배보다 배꼽하고 배하고 배꼽하고 같이 가는 셈이죠. 그러면 해밍 코드는 어떻게 될까? 너무 무겁게 가겠죠. 자, 페리티 코드는요. 페리티 체크 코드는 오류 검출을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만 검출할 수 있어요.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만 검출하는 겁니다. 근데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 플러스 스스로 수정. 오류가 난 거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고. 이거를 에러 교정이 가능하다고 써 있죠?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페리티 체크 비트는 에러 검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도 할 수 있고 검출이 됐으면 그거를 원래 데이터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정도 가능하다고, 수정도 가능하다고.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밑에 있는 뭐 CRC, 그다음에 뭐 블록합 검사, 뭐 BSC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도 안 해요. 지금 예전에 이제 통신할 때 페리티 체크 코드를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짝수로 하겠습니까? 홀수로 하겠습니까? 선택을 해. 그러면 짝수라는 말은 1의 개수가 짝수계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홀수 페리티를 하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홀수계가 되게끔 1의 개수 홀수 되게끔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나를 붙여서 저쪽으로 보내요. 그럼 저쪽에서 받을 때 1의 개수가 홀수계로 보냈으니까 짝수계가 들어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빠꾸 보내. 야, 이거 잘못 왔어. 다시 보내. 그럼 다시 보내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광통신을 한다 그랬잖아요. 광통신. 비소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는 해밍 코드니 페리티 체크 코드니 이런 걸 안 해요. 초기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만큼 깔끔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처음에 이 코드라는 게 미국 사람이 만들어서 영어하고 숫자를 썼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글 코드가 필요하죠. 한글. ABCD는 입력이 가능한데 가나다라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 리을을. 그래서 그 한글 코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완성형, 조합형, 그 다음에 유니코드. 완성형은 뭡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에 리을 기억 붙이면 갈이죠.
갉아먹다 할 때, 이거는 낡았다 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꼬꼬댁 닭이고, 물이 맑다, 이건 해가 밝았다, 이거는 동물 삭 이거죠. 그럼 이런 글자 있어요? 없잖아. 없는 걸 왜 쓰냐 이거야. 없는 걸 왜 쓰냐. 야, 이건 쓰지도 마. 이건 쓰지도 마. 없는 거잖아. 이런 게 완성형이고요. 뭔 소리야. 만들면 되지. 이거를 만들던 이건 원래 있는 거고, 이거를 만들던 이거 이렇게 만들던 내 맘이지. 크크크를 하던 사전에 없는 글자 막 만들어 쓰잖아요. 조합해서 쓰자. 조합해서 초성, 중성, 정성을 조합해서 쓰자 이거지. 그게 조합형이고, 있는 것만 쓰자. 사전에 있는 것만 쓰고 없는 건 쓰지 말. 그럼 다음 단어 중 잘못된 단어를 고르시오. 근데 이렇게 잘 그러면 어떻게? 이거 글자가 없잖아. 그럼 얘는 손으로 쓸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 손으로 썼다는 거 컴퓨터로 입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답이겠네 이거지.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똠방각하라고 하는 무슨 MBC인가에서 한 드라마 미니 시리즈 같은 게 하나 있는 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똠이라는 글자가 사전에 없어요. 입력이 안 돼. 그러니까 완성형에서는 똠이라는 글자를 못하고 조합형에서는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형을 누가 만들었냐면 청계천에서 만들었어요. 세운상가에서 컴퓨터 우리말 코드를 세운 코드라 그래. 이거를 세운상가에서 이걸 만들어서 막 널리 썼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KS 공업규격에 맞은 게 아니잖아. 단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고 KS를 좀 지정해다오. 그랬더니 어느 날 국가가 완성형을 딱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조합형 쓴 사람들이 황당한 거야. 야, 뭔 소리야. 이거 9.1자 입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말이 있는 것만 쓰시오. 없는 걸 뭐하러 써? 이랬던 거지. 야, 없던 있던 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영어 단어도 스펠이 틀리더라도 영어는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영어 단어도 다 사전에 있는 것만 써야 되냐 이거지. 안 되잖아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가 확장 완성형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때 이제 조합하고 완성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숫자나 영문은 1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2바이트. 특수기호도 껴있다. 특수기호가 뭡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 나오잖아요. 하트, 전화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화기 같은 걸 입력하면 요런 거 이렇게 입력하면 요런 것도 요런 거. 이건 2바이트예요. 보세요. 얘는 폭이 좁죠? 폭이 좁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폭이 좁잖아요. 얘 폭이 넓잖아. 이 넓은 게 2바이트고 요게 1바이트예요. 요게 1바이트. 이게 1바이트. 이게 좁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넓잖아요. 이걸 2바이트라고 부르고.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 그런데 유니코드는 무조건 2바이트예요. 전 세계 모든 기호를 입력 가능하도록 제작한 거예요. 유니버셜 코드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알파벳을 영문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일본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어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이 가능하게끔 만든 게 유니코드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는 16비트죠? 16비트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전자, 단자 이런 말이 나와요. 전자는
2바이트고 반자는 1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특수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말이나 한자를 전자라고 부르고 전자. 반자는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니까 숫자나 알파벳 같은 거, 일반 기호 같은 거. 예.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또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2000년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유니코드입니다. KSX1005-1 이거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유니코드냐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이런 거. 거기 보면 영문 숫자는 1바이트고 한글 한자는 2바이트라고 돼 있죠. 근데 유니코드는 다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로 통일했어요. 국제적인 코드입니다. 국제 코드. 자, 컴퓨터 사용하는 코드 체계에서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도 할 수 있는 거 뭐 해밍. 그다음에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이다.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 오류 교정이 가능한. 이거는 해밍이고 아니고.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과 4개의 디지트, 7비트로 되어 있다. 대형 컴퓨터 아니죠. 대형 컴퓨터는 EBCDIC잖아요. 표준 아스키는 7비트를 사용해서 영문 대소문자, 숫자, 문장부호, 이 특수 제어 문자를 표현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한다.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 멀티미디어는 아니고. 멀티미디어가 뭡니까? 영상이나 사진 이런 데이터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아스키 코드는 그냥 글자 보내는 거예요. 글자.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요. 아까 여기 보니까 아스키 코드가 PC 기본 코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거는 지금 EBC 유니코드로 쓰고 있어요. 2000년 이후니까 윈도우 XP, 윈도우 7, 윈도우 10 이런 거. 지금은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지만 내부에서 처리할 때는 아스키 코드를 쓰지 않고 지금은 다 유니코드를 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글 2010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이제 입력에 가면 특수문자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여기 보면 유니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유니코드. 2000cc가 처음 만들 때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거. 여기도 보면 되게 많은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히브리어도 입력할 수 있고요. 라틴어도 입력할 수 있고요. 러시아 말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그리스 헬라어 이런 것도 있고 일본어도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유니코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보니까는 라틴어, 그리스어, 콥트어, 키릴 자모, 아르메니아, 히브리어, 아랍어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뭐 벵골, 그 다음에 타밀, 티벳 글자, 그 다음에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했었죠. 버마, 예, 미얀마 글자. 그 다음에 우리말도 보면 막 복잡한 거 많아요. 순경음 리을, 그 다음에 쌍리을도 있어요. 순경음 미음, 순경음 쌍비읍, 쌍히읗. 이게 옛날에 우리말에 있었나봐요. 쌍기역, 쌍디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읍, 시옷, 기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 캐나다 원주민 글자 아직 쓰나봐요. 아직도 쓰나봐. 5권 문자라고 해서 이 선을 한 점을 하나씩 5개까지 적는 거 이런 게 있나봐. 몽골 글자, 캄보디아, 크메르, 예, 몽골 글자. 이거 뭐 새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새인지 뭔지. 얘는 뭐야? 새끼를 낳았다는 건가? 새끼가 있다는 건가? 얘는 조그만 거고 얘는 큰 거 뭐야? 뭐 헷갈려. 근데 이런 것도 그 사람 쓰는 알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몽골에서 유학을 한 사람인데 몽골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몽골 글자로 보내주면 좋잖아.
우리말로 보내면 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몽골 글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막 입력을 해가지고 보내면 몽골 사람이 자기네 글자로 왔으니까 금방 알아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자를 입력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유니코드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보실 내용은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죠. 중앙 연산 처리 장치입니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는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와 조기억 장치가 아니라 기억 공간이에요. 기억 공간. 그래서 그 기억 장치라고 부르기가 뭐한 게 아주 적은 양만 기억을 해요. 많은 양을 기억을 한다 그러면 기억 장치라고 표현하겠지만은 그냥 조금씩만 기억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그래서 기억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와 그 제어와 연산에서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기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억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스터라 그래요. 레지스터. 이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 장치인데, 쉽게 말하면 제어 장치 더하기 연산 장치 더하기 레지스터, 이렇게 해야 봤죠. 레지스터.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즉 제어나 연산에서 사용하는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기억을 시켜줘야 되거든. 자,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5 더하기 3 빼기 2는 5 더하기 3 빼기 2. 그 5와 3을 더해서 8 됐고, 8에서 2를 빼니까 6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 어딘가에 5와 3을 더해서 8을 만들어 놓고 8에서 2를 빼서 6을 만들 거 아닙니까? 몰라. 암산하는 사람들은 막 한꺼번에 촥 계산하고 말던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계산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조금 전에 5, 3, 2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놨고요. 5와 3을 더한다는 명령도 집어넣어서 8을 만들었고요. 8을 기억한 다음에 다시 2를 호출해서 뺐잖아요. 그게 레지스터란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해서 하는 것을 레지스터라고 부른다 이거지. 요놈의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이나 레치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대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지. 메모리에는 자, 메모리 속도를 볼게요. 메모리에 가장 빠른 게 이제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고, 주기억 장치에는 SRAM이 있고, DRAM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있겠죠. 보조기억 장치가 그 다음 속도로 빠르고, 보조기억 장치 안에는 이제 SSD가 빠르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ODD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FDD가 빠르고. FDD 뭔지 아시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ODD는 뭐냐면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 해서 CD, DVD 이런 거를 ODD라 그래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이제 SSD. 요즘 컴퓨터를 여러분이 구매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SSD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SSD가 안 들어가 있으면 요즘 컴퓨터 아닙니다. 컴퓨터를 조립하려고 용산에 나가보면 아무리 싸고 해도 다 SSD가 들어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인데, 이 주기억 장치에는 SRAM이라는 게 있고 DRAM이라는 게 있어요. 램과 롬이 있는데, 램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여튼 SRAM이 가장 더 빠르고 DRAM은 그 다음이고. 자, 그러면 한번 또 내용을 볼게요. 자,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인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비싼 거야. 이러면 제일 좋아. 그렇잖아요. 누구는 2억 주고 자동차를 샀대. 누구는 중고 100만 원 주고 샀대. 벌써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과서에다 가격을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성능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몇 초 만에 배달 속도 100km에 도달하느냐. 그 다음에 연비가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몇 마력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에어백이 몇 개가 있느냐. 비싼 자동차는 에어백이 뭐 8개? 운전석, 조수석, 옆에 문짝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뭐 에어백이 여러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겠죠. 자동차에 보면.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말하면 밉스라 그래서 밀리언 100만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초당 몇백만 번의 명령을 실행하느냐. 1초에 몇백만 번의 명령을 실행하느냐. 그러니까 50밉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초에 5천만 개를 계산하는 거죠. 500밉스 같으면 1초에 5억 개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롭스는 뭐냐면 이 부동소점 연산 횟수라고 되는데 부동소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5 곱하기 3 이런 게 아니라 한 뭐 300짜리 곱하기 500짜리 이런 거. 소점 이하가 막 엄청나게 많아. 그냥 27 곱하기 35 이런 거는 플롭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굉장히 복잡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럭 스피드라 그래서 주파수에 주파수. 잠깐만. 우리 강의실 거 한번 볼게요. 우리 강의실은요. 3.2GHz라고 돼 있어. 3.2GHz. 동작 주파수가. 기가가 10억이에요. 1초에 32억 번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가. 1초에 32억 번 움직인다고. 우리 형광등은 60Hz예요. 1초에 60번 껌뻑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못 느끼죠. 우리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텔레비전도 1초에 주사율이 60번 움직여요. 근데 게임 같으면 어떨까요? 게임 같으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이밍 노트북들은 144Hz를 써야 돼요. 모니터를. 240Hz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댁에 있는 텔레비전은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헤르츠가?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저희 집 텔레비전은 한 13년 됐는데 디지털 TV가 120Hz로 알고 샀어요.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쓰다가 껌뻑껌뻑거리고 발로 차야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TV로 바꾸자. 디지털 TV를 살 줄 모르니까 하이마트를 갔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랬더니 뭐 텔레비전 보시게요? 그래서 예,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뭐 뒤에 보니까 USB 메모리도 꽂는 데가 있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꽂으면 영화도 나오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대. 요 텔레비전은 영화는 못 보고 음악은 들을 수 있고 요 텔레비전은 영화도 볼 수 있고 그게 더 좋잖아요. 또 USB 메모리가 한 개 꽂히냐 두 개 꽂히느냐. 얘는 주파수가 60Hz고 120Hz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60Hz는 1초에 60번 움직이는 거고 120Hz는 1초에 120번 움직이는 거니까 액션 같은 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게임 같은 거 많이 움직이는 애들은 선명하게 보인다 이거지. 그럼 240Hz는 더 좋겠네요. 그랬더니 더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러더라고. 화면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60인치 이런 거는 480Hz 뭐 이런 거더라고. 9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알게 됐죠. 어차피 컴퓨터에도 주파수가 있는 건데 우리 강의실은 보통 아까 보니까 32억이라 그랬죠? 강의실 컴퓨터는 대부분 그래요. 3.2기가. 제가 지금 쓰는 노트북은 4.5기가. 근데 45억 번 움직이는 거하고 뭐 32억 번 움직이는 거 우리 못 느껴요. 그런 거 못 느낀다고. 근데 하여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노트북을 사러 가셨는데 데스크탑을 사러 가셨는데 요거는 안 나와요. 몰라요. 대신 이것만 나오지.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면 동작 주파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보고 구매하시면 되고 주기억 장치 용량이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거 이거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즉 컴퓨터의 성능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클럭 주파수하고 캐시 메모리. 요즘은 다 64비트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다 64비트예요. 그 다음에 FSB라고 해서 메인보드 상에서 움직이는 주파수가 또 있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 CPU는 3.2기가인데 FSB는 800메가야. 0.8기가라고. 그러니까 CPU는 32번을 그러니까는 3200번을 움직이면 메인보드는 800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못 받아주는 거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메인보드가 느리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도 FSB 숫자를 보시고 사셔야 돼. 얘가 뭐 2.6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CPU가 3.2인데 메인보드가 FSB가 2.6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사실은 속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CPU에 관한 얘기니까 그런 거고. 캐시 메모리는 뭡니까? 여기 AMD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AMD CPU가 14만원이고 인텔 코어 i7 9세대네요. 44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코어가 8개고 스레드가 8개고 동작 주파수가 3.6GHz고 그다음 캐시 메모리가 12MB고 이런 게 써 있어요. 여기 이게 동작 주파수입니다. 동작 주파수. 요거는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자, 그다음에 제일 비싼 게 이거 같아. 55만 9,100원이에요. 얘는 옥타코어고 8기통 엔진이라는 얘기죠. 스레드 16개고 주파수가 3.6기가고 그 다음에 16메가 그 다음에 64비트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캐시 메모리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렇게 비싼 거는 이게 좋아요. 또 좋은 거를 사려면 비쌀 수밖에 없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죠. 아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손색은 없어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리무진급이에요. 얘는 리무진. 얘는 이제 자동차 대통령 방탄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여기 컴퓨터는 이 CPU들은 자동차로 표현하면 다 뭐 벤츠나 뭐 이런 거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뭐 소나타 이런 건 아니야.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AMD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는요 굉장히 저렴해요. 얘와 성능이 같은 게 아까 요 정도 비슷하네. 16만 4천원 14만원. 근데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얘는 뭐지? 아, 이거 쿨러 냉각기고 냉각기. 이거 비싸죠. 이게 40만 6천원인데 얘와 성능이 비슷한 게 요거야. 이건 55만 9천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한 10몇만원 차이 나죠. 굉장히 쌉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 옆방에 303호에 이번에 새로 컴퓨터가 들어오는데 9세대 i5인가 이거 들어온대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을 하는 거고 하이마트에 가서 컴퓨터가 보니까 노트북에 CPU가 뭐가 달려있다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노트북을 만약에 구매한다 그러면 노트북 어디가 있어? 노트북 노트북 이런 노트북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성 이거 LG MSI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플 맥이죠. 맥 9세대 i9래요. 그건 뭐 최상이지. 최상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비싸죠. 이건 맥킨토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애플에서 나오고. 이건 LG에서 나온 거죠. 얘는 8세대 i5입니다. 얘는 8세대 i5고요. 얘는 8세대 i5고 얘는 6세대 i5고요. 6세대. 얘는 9세대죠. 9세대. 이거 비싸죠.
그것에는 좋은 겁니다. 헥사코어라고 되어 있어요. 주파수가 2.6기가인데 4.5기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고요. 그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걸 모르시면 조립을 못하고 구매하기 힘들어요. 안 하고 생기는 대로 살라고. 그래서 혹시나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카다록을 챙겨 오세요. 하다로. 카다록. 하이마트나 뭐 이런 대리점에 가서 카다록을 받아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거기다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면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기본 그러니까 저렴한 거 사면 중간. 싼 거야, 싼 거. 성능이 없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또 제어장치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요.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ALU. 갑자기 ALU가 뭐야? 연산장치. ALU가 연산장치입니다. 아까 여기에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ALU가 연산, CU가 제어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세 가지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SSD는 보조기억장치입니다. SSD는 보조기억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PU에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다. CPU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다. 주기억장치보다는 저장 용량이 아주 작고요. 그러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두 번째도 맞는 말이고요. 산술 논리 장치 ALU에서 연산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맞는 말이고, 응?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네. 아, 속도가 느리다고 써 있구나. 느린 게 아니지. 빠르다 그랬죠? 이게 두 번째가 틀린 말이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종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레지스터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나왔네 뭐. 제어는 뭡니까? 자,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 빼기 2는 하고 명령이 들어오면 5, 3, 2 더하기 빼기를 분류해요.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따로따로 기억을 해요. 따로따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분류시키는 거 누가 합니까? 제어장치가 하는 거야. 야 5, 야 3, 일로 와봐. 니들 저쪽에 기억하고 있어. 2, 너 여기 보관하고 갖고 있어. 더하기 빼기,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2를 하고요. 두 번째 5와 3을 호출해서 더하기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더하기 명령을 못 알아듣잖아. 야, 더하기가 뭐냐? 이러면 더하기 명령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죠. 해석을 해야 될 겁니까? 더하기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연산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뭐가 되죠? 8이 나오죠. 8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 8 결과가 이제 산출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 8을 따로 기억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8, 그 다음에 2 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명령을 또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마이너스 명령을 대하여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마이너스를 계산 못해요. 그래서 보수 명령을 통해서 보수 명령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결과 6을 산출하겠죠. 그리고 6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6을 표시하겠죠. 결과가 6입니다 라고 표시하겠지. 이런 과정을
분석을 해서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5와 3과 5를 5 더하기 3 빼기 2는 얼마냐 그러면 얘를 하나씩 분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나씩 기억시켜야 되고, 이렇게 한 스텝들이에요. 우리는 5 더하기 3 하면 8 하고 한 번만에 계산했지만, 컴퓨터는 그걸 한 번만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때 프로그램 카운터, 아까 덧셈과 뺄셈을 기억시켰잖아요. 그럼 현재는 덧셈하고 있죠. 현재 덧셈하고 있잖아요. 그게 명령 레지스터가 하는 겁니다. 너 뭐하니? 너 덧셈하고 있는데? 그럼 뺄셈은 불러와야죠. 덧셈이 끝나면 뺄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뺄셈이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자, 다음 출연자가 누구니까 빨리 그 사람 라카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빨리 모셔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이런 노래하는 이런 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출연자 누구, 2번 출연자 누구, 출연자 순서대로 나오니까 다음 출연자 빨리 모셔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대기하고 있다가 마이크 잡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주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아까 명령 해독을 해야죠. 덧셈이 뭔지, 뺄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하고 명령어 레지스터하고 해독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 덧셈이 뭔지 뺄셈이 뭔지를 해독하는 게 해독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영어로 PC, 프로그램 카운터, 이것도 레지스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것도 디코더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줄여서 디코더라고 부르고. 요 두 가지, 해독기까지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이걸 머신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머신 사이클. 잘 이해하시면 답이 돼요. 아까 제가 5 더하기 3 빼기 2는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5와 3과 2 더하기 빼기를 호출하겠죠. 5와 3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5와 3을 가져오고 더하기를 호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하기 명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해독을 해야죠. 해독했으니까 이제 알아냈잖아. 그럼 5와 3을 실행하겠죠. 8 됐잖아요. 그 8을 저장해야죠. 항상 이 순서대로 움직여요. 컴퓨터는. 이 순서대로. 마우스를 클릭했단 말이야. 내 컴퓨터를 실행하라고 더블 클릭했잖아. 그러면 컴퓨터가 야, 쟤 뭐 더블 클릭했니? 내 컴퓨터야. 그럼 내 컴퓨터 빨리 가져와. 화면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순서대로. 이거를 머신 사이클, 기계 사이클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실제 제어장치에 의해서 5와 3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뭐하고 있니? 그러면 덧셈하고 있어요 라는 명령어 리스트가 기억하는 거지만 실제로 덧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산장치 안에는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 그 다음에 뺄셈을 못하니까 보수기를 통해서 더해줘요. 보수기를 통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아까 5 더하기 3 빼기 2니까 8 빼기 2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와 3을 더했으니까 8이 됐지 않습니까? 그 8을 어딘가에 기억을 해놔야 다시 2를 뺄 거 아닙니까? 그게 누산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연산된 결과를 그때그때마다 저장을 하고 있다가 우리는 보통 그거를 종에다 적지만 머리로 암산할 때는 머리 어딘가에 기억을 시켜 놓잖아요. 그게 누산기다 이거지.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이것도 레지스터입니다 다. 예. 가산기는 덧셈하는 거고 보수기는 뺄셈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누산기는 결과를 저장하는 거고. 요 세 가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세 가지. 예. 얘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주기억장치. 가장 중요한 거, 주기억장치는
현재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컴퓨터를 켠다.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를 켜면 컴퓨터에 전원 스위치를 켜면 스스로 장치를 점검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포스트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딱 켜는 순간 안에서 뭐가 잠깐 나타나요. 그리고 윈도우가 뜨죠. 잠깐 점검합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멈춰요. 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멈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운영체제, 다른 말로 윈도우죠. 그렇죠? 윈도우를 호출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팅한다 그러죠. 부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한다 만약에 그러면 엑셀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보조기억장치에 있었죠.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엑셀을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엑셀은 USB 메모리를 가지고 보조기억장치 C 드라이브에다 설치해 놨던 거죠. 그렇죠? 근데 바탕화면에는 엑셀을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실행돼서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거, 실행된 윈도우와 엑셀은 어디에서 실행이 될까요? 원래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 실행할 때는 반드시 주기억장치에서만 실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도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메모장에다 글 쓰고 있잖아요. 그럼 메모장은 어디 있던 거야? C 드라이브에 있었죠. 보조기억장치에. 그래서 제가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는 메모장을 실행해서 얘를 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쭉 글을 쓰고 있죠. 이 글도 어디에 들어간다? 주기억장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주기억장치가 지워지죠. 그럼 윈도우는 어디 있어? 본래 C 드라이브에 있었으니까 다시 부르면 되고, 메모장은 엑셀은 다시 부르면 되는데 지금 입력한 글자는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를 보조기억장에 저장해야지. 전원이 꺼지면 모든 데이터가 소실된다. 그래서 얘를 다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을 해야만 한다. 이거를 무슨 명령이라 그래요? 파일에 가서 저장 이러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일에 가서 다른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9월 24일이라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저장 명령은 입력에 출력해요. 입력을 해야 돼요. 뭐야? 출력해야 돼요? 자, 파일에 가서 저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명령은 입력 명령의 출력 명령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출력이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죠, 지금 이게? 파일에서 저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간 거예요?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로 간 거예요?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간 거죠? 네. 그럼 입력에 출력이에요. 출력이네.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통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에 출력이야. 출력.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갔잖아. 출력이지.
통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력이지만 보조기억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장을 받았으니까 입력이지만 지금 주기억장치에 있는 게 그걸로 같잖아. 주기억장치가 우선 아니에요? 보조기억장치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만 원을 여러분 배우자한테 줬단 말이야. 자녀들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지.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력이지. 그러나 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주머니에 나갔잖아. 출력이죠. 누가 주인공이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저장 그럼 다 입력이라고 하더라고. 아니야.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입력이지. 주기억장치를 가져오는 게 입력 아닙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내용, 머릿속으로 뭔가를 가져오는 게 뭐야? 이게 저장되는 거 아니야? 입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장을 해야 옮겨가잖아. 또 집에 가서 얘를 또 업로드해서 올려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윈도우와 엑셀과 포토샵 등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돼서 저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억장치는 전원을 끄면 대부분은 소실돼요. 롬과 램이 있는데, 롬은 비휘발성, 지워지진 않고, 램은 휘발성. 자, 주기억장치에 종류가 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책에 있는 거를. 먼저 롬이 있고요. 램이 있어요. 롬 안에는 뭐 마스크롬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P롬도 있고요. 그 다음에 EP롬도 있고요. 그 다음에 EEP롬도 있죠. 아, 뭐 이렇게 롬이 종류가 많은지 몰라. 램에는 S램이 있고요. D램이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이제 메모한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마스크롬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 이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잖아요. 공장에서 생산돼서 삼성에서 LG에서 생산해서 보내준 거잖아.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죠. 여러분 디지털 피아노를 사시면 디지털 피아노에 회로가 들어있잖아요.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지. 못 고치는. 마스크롬은 CD롬처럼, 노래들은 CD롬처럼 CD를 사면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작된 거예요. P롬은 뭐냐면 한 번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공 CD처럼 한 번 기록하는 거예요. 한 번 기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고쳐요. 근데 기록을 하다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 버려야지. 또 새로 사와야지. P롬을. 이 P롬은 여러 번 지우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외선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외선. 그럼 컴퓨터 안에다 자외선 장치도 집어넣어줘야죠. 컴퓨터 만만한 게 전기인데 자외선 장치를 또 넣어야 되잖아. 거기다가.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EEP롬을 만들었어요. EEP롬. 별도의 장치 없이 그냥 전기적 신호로 안에다 뭐를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EEP롬입니다. 예.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주기억장치로 사용하던 EEP롬을 보조기억장치로 얘를 EEP롬을 탈바꿈 시킨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EEP롬을 뭐로 바꿨냐면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로 바꿨어요. 근데 얘는 보조기억장치입니다. EEP롬은 주기억장치래요. 주기억장치인 EEP롬을 보조기억장치로 만들었어요. 플래시 메모리.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USB 메모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디카 메모리 이런 거 있죠? 디카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래시 메모리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이거는 원래 EEPROM으로 만든 거예요. EEPROM처럼. 좋은 게 뭐냐면 저장을 했는데 일반적인 램이나 이런 거는 이런 얘들은 전원을 빼면 전원을 차단되면 내용이 소실돼요. 근데 얘는 소실이 안 되잖아요. 전원을 꺼도 소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분리하면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져요? 안 지워지잖아요. 이게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획기적인 발견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용량이 너무 작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초기에는 너무너무 비싸는데 지금도 비싸요. 사실은. 몰라. 거품인지 몰라도 아직은 비싸. 이게 이제 더 싸지면 좋아지 대중화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책엔 뭐라고 써 있나 좀 볼까요?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램은 휘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롬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 비휘발성은 뭐예요?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램은 뭐다? 휘발성이에요. 전원을 끄면 내용이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SRAM은 정적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DRAM은 다이나믹 하드에서 동적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말은 그렇다는 거고요. SRAM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요. SRAM은 캐시 메모리로 활용을 하고 DRAM은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활용을 합니다. 캐시 메모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SRAM은 엄청나게 비싸요. 고가고 빠르고 그 다음에 집적도가 낮다. 그러니까 작게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조그맣게 줄여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D램은 저가, 느리다, 집적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삼성에서 만든 무슨 몇 기가짜리 메모리 이런 거 할 때 D램인데 얘는 아주 손톱 크기만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SRAM을 쓰면 어떻게 될까? SRAM을 쓰면 컴퓨터가 더 빨라지겠죠? 그 SRAM을 쓰면 컴퓨터 한 대 5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SRAM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조립을 하게 되면은 제작하면 최소한 김치 냉장고 많아질 거야. 노트북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지게다 지고 다녀야 돼. 캔에서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노트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그럼 슈퍼컴퓨터는 어떨까요? 무거워도 되잖아. 전기를 많이 먹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SRAM을 많이 쓰죠. 슈퍼컴퓨터들은 전기요금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1년 유지비가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럼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뜻을 또 알아야지. 그렇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캐시 메모리. 빠른 CPU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를 속도 차이를 완충해주는 버퍼라고 하죠. 버퍼. 예, 버퍼라고 하는데 버퍼라고도 보통 표현할 수 있어요. CPU는 빠르죠? 근데 빠른지 느린지 모르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 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립 컴퓨터를 한번 볼게요. 주요 부품을 한번 봅시다. 아까 CPU 속도가 여기 있었죠? 3.4GHz 3400MHz라는 뜻입니다. CPU는 3.4
3400으로 속도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 여기 메모리 램. 얘는 속도가 얼마냐면은요. 얘는 빠르다. 3200까지 3.2기가까지 갔어요. 얘는 3200이니까 3.2기가죠. 얘는 2666이죠. 얘 2666이죠.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 강의실 컴퓨터는 안 그렇단 말이야. 이 강의실 컴퓨터는 CPU가 3200인데 메모리가 600이에요. 800. 그러면 모든 명령은 CPU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5와 3을 더해라. 5와 3을 더해라. 제가 이 글을 썼잖아요. 이렇게 글을 썼잖아. 이런 거. 그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니까 뭔가를 작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기억 장치, 인터넷을 클릭하면 인터넷 창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CPU가 한다고. 그럼 인터넷 창에 있는 내용이 이제 화면에 보이려면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작업은 메모리에서 이루어진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 시어머님이 김장합시다 그랬어. 그러면 네 한단 말이야. 그럼 실제 누가 하는 거야? 며느리들이 하는 거죠.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좀 해. 말로만 하고 계시죠? 누군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CPU가 뭐를 보여라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메모리에서 다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 시어머니는 명령을 거는데 내 손이 안 움직이면 너는 왜 이렇게 느리니? 하고 한 소리 먹겠지. 그러면 CPU보다 빠른 메모리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CPU가 아까 보니까 3.2GHz라고 돼 있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800MHz. 그러면 48에 32. 4배 정도 차이 나네. 3.2기가라는 얘기는요. 3200이라는 얘기입니다. 3.2기가는 얘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PU는 3200이고 메모리는 800이니까 4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CPU가 4개를 전달하면 4개를 실행하라 그러면 메모리는 그 중에 하나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여러분 받아쓰기 해보셨죠? 네. 선생님 막 빨리빨리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천천히 불러주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그러죠? 받아쓰기 원리가 뭔지 아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글자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막 전달하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꺼내서 적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게 받아쓰기 원리예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불러주면 못 적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우리말을 몰라서 못 적는 거지. 그렇죠. 이 받아쓰기 원리랑 똑같은 거야. 그럼 CPU가 3200개를 전달시키면 메모리가 800개밖에 못 받는다 이거지. 즉 제가 제일 잘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 메인보드가 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 CPU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가 4개가 꽂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요 부품에 가면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좀 수월한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여기 보면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메모리 꽂는 자리예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CPU입니다. 여기 CPU예요. 그럼 CPU가 메모리로 전달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시오라고. 여기 있는 CPU가 여기 있는 메모리한테 이렇게 전달하시오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얘가 느리다 그랬잖아. 이렇게 전달하지 말고 캐시라는 하나를 두자. 캐시를
CPU 속도만큼 똑같이 빠른 캐시를 하나 더 갖고 거기다 전달하자. 그럼 CPU는 캐시한테 전달을 다 했었으니까 자기를 하러 또 갈 거고, 이때 캐시가 너희들이 메모리한테 천천히 불러주면 메모리가 받아쓰기 선생님이 여러 번 불러줘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캐시 역할이에요. 근데 캐시를 어디에 있느냐? CPU 안에 들어있어요. 과거에는 캐시가 따로 있었어요. 메인보드에다.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너무너무 비싸서 못하니까는 이렇게 요 안에 요 CPU 꽂는 자리에 CPU를 꽂으면 CPU 안에 캐시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CPU가 자기 캐시한테 전달을 하고, 그럼 CPU는 또 자기 일을 하러 가면 이때 캐시가 메모리한테 천천히 불러준다. 천천히. 그럼 CPU는 CPU도 일하고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일하고 막힘이 없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원리가 된다 이거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램, 롬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 램에는 동적 램이 있고 정적 램이 있는데 콘덴서 플립플롭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D램은 하여튼 싸, 느려, 조그맣게 만들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싸다라는 거. 싸. 저가라고 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지. 그런데 플립플롭은 고가라는 게 단점이야. 대신에 아주 그냥 빠른 거 하나 빼놓고는 다 불편해요. 전기도 많이 먹죠. 그 다음에 크기도 크죠. 가격도 비싸죠. 어제 써먹기가 참 불편한 애인데 일단은 빠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그럼 빠른 거와 느린 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안에 회로를 뭐를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가 방전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빨리 방전되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거 배웠잖아. 배우고 나서 집에 가면 다 기억을 하냐 이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 돼? 의자에 일어났더니 기억이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문고리 잡고 나갈 때 기억이 사라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력이 안 들어와요 라는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있겠죠. 그게 방전됐다는 얘기인데, 컴퓨터에서 방전 시간은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마다 방전이 돼요. 그럼 방전이 안 되면 어떨까? 1000배 빠른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SRAM은 방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한 번 기억하면 그걸 끝이야. 죽을 때까지. 얘는 어떻게 돼? 계속 기억을 해야지. 그런 불편함은 있다라는 거. 자, 주기억 장치는 빠르고 좋은데 비싸. 그래서 얘를 전원이 끊어지면 지워지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뭐 플래시 메모리도 나오고 캐시 메모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상 메모리, 버퍼 메모리 요거는 제가 그때 설명드릴 테니까. 문제는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조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